저거 다 조작으로 입학한 거라고. 한국인이 수석 입학일 리 없잖아. 상위 1% 명문 고등학교의 수석 입학생이 한국 여학생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 일대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성적표라며 조작의 증거까지 하나 둘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보스턴의 교육 전문 기자 에밀리 브라운입니다. 교육 분야만 15년째 취재해온 저에게는 이번 보스턴 명문고 입학식 날이 정말 중요했어요. 바로 제 딸 케이틀린 때문이었죠. 어릴 때부터 공부와는 거리가 멀었던 케이틀린을 위해 교육 현장을 누비며 최고의 교육법을 찾아다녔습니다. 매일 밤 케이틀린과 함께 공부하고 주말마다 과외 선생님을 초빙해 가르쳤어요. 그렇게 3년을 매달린 끝에 드디어 보스턴 최고의 명문 사립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그토록 바라던 입학식 날이었어요. 나무로 장식된 고풍스러운 강당은 이미 학부모들로 가득 찼습니다. 24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학교는 미국 전역에서 상위 1% 안에 드는 학생들만 지원하는 곳이었죠. 매년 아이비리그 진학률이 80%가 넘는다는 것만 봐도 이 학교의 수준을 알 수 있었어요. 이곳에 제 딸을 보낼 수 있다니 가슴이 벅찼죠. 그런데 오늘따라 입학식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240년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안 학생이 수석 입학생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강당 안은 이 소식으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입학생 중 동양인 학생이 두세 명 남짓이었고 매년 백인 학생들이 차지하던 수석의 자리를 한국에서 온 여학생이 차지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나 봅니다. 강당 앞쪽에서 교장 선생님이 입학식 시작을 알리는 종을 울렸어요. 전통적인 의식이 시작되고 신입생들이 한 명씩 호명되었습니다. 저는 케이틀린의 이름이 불릴 때 가슴이 벅찼어요.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석 입학생을 발표하기 전 교장 선생님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고 싶다며 전교생과 학부모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전했어요. 2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깨지지 않던 기록이 깨진 것은 이 학교가 진정한 실력주의 학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이어 수석 입학생이 발표되는 순간 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단상에 오른 것은 까만 생머리에 단정한 교복 차림의 한국 소녀였습니다. 소녀는 무대 위에서 자신을 한국에서 온 지수라고 소개했어요. 한국에서 온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그런데 소개말이 끝나고 잠시 머뭇거리더라고요.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기 마련인데 지수의 태도는 달랐어요. 무대에 올라선 그 아이는 마이크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어요. 짧은 순간 강당에 앉아 입학식을 지켜보면서 저는 문득 지난밤 케이틀린의 성적표를 다시 확인했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중위권 성적으로 겨우 입학한 우리 딸을 생각하니 전교 수석으로 입학한 지수가 더욱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는데도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룬 성과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케이틀린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 학교를 목표로 공부했는데 지수를 보니 막상 중위권으로 입학한 것이 새삼 아쉽게 느껴졌어요. 그렇지만 지수의 말을 듣고 제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지수는 자신의 성적이 아닌 함께 입학하는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치열한 입학 시험을 통과한 모든 학생이 대단하다고 말했어요. 자신은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오히려 다른 학생들에게 배울 점이 많을 것 같다고 덧붙였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취재 수첩을 펼쳤습니다. 15년간 교육계를 취재하면서 이런 태도의 수석 입학생은 처음이었어요. 대부분의 최상위권 학생들은 자신감이 넘치거나 때로는 거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지수는 달랐습니다. 케이틀린도 지수의 발표를 주의 깊게 듣고 있었어요. 평소 자신의 중위권 성적에 자신감을 잃곤 했던 딸아이의 눈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지수의 겸손한 태도가 우리 딸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지수가 영어 실력이 부족해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밤 영어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케이틀린이 살짝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아이와 함께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영향력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석이라는 타이틀보다 더 값진 것은 지수의 겸손한 태도와 노력하는 자세였죠. 입학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케이틀린이 처음으로
공부에 대한 의지를 보였어요. 지수처럼 열심히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중위권 성적으로 입학한 것이 부끄러웠는데 지수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어요. 입학식 이후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중국계 학부모 장우인이 자신의 저택에서 학부모 모임을 개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우인은 보스턴 외곽의 가장 부유한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그녀의 집은 마치 작은 궁전 같았죠. 잘 가꾸어진 정원에는 분수대가 있었고 현관에는 2명의 가정부가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호화로운 실내 장식이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장우인은 중국에서 온 부호의 아내로 아들 교육을 위해 미국에 머물고 있다고 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가정부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정원에는 전용 기사가 고급 차량을 관리하고 있었죠. 장우인은 자신의 아들이 나중에 중국에서 정치를 하게 될 거라며 그래서 미국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자랑스레 얘기했어요. 너무 자랑을 하니 딴 생각만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지수의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서였죠. 수석 입학생의 부모님이 어떤 분들일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의아하게도 지수의 부모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일부 학부모들은 아예 초대조차 받지 못했더군요. 속으로 의아해하고 있는데 장우인은 와인을 따르며 갑자기 지수 이야기를 꺼냈어요. 한국에서 온 지 1년밖에 안 된 학생이 어떻게 수석이 될 수 있냐며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은 어릴 때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았는데 이해할 수 없다는 투였죠. 더 충격적인 건 초대받지 못한 학부모들에 대한 그녀의 태도였어요. 자신과 비슷한 경제적 수준의 가정만 초대했다며 나머지는 어울리기 힘들 것 같아서 제외했다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모임 내내 장우인은 자신의 부와 지위를 과시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매달 수만 달러를 쓴다느니 매년 유럽 여행을 간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저는 오래 있고 싶지 않았지만 차마 먼저 일어날 수 없어 꾸역꾸역 자리에 앉아 있었죠. 장우인의 저택에서 열린 학부모 모임이 무르익어갈 무렵 대화의 주제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장우인은 와인잔을 기울이며 아시안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시안들은 시험만 잘 보는 것 같다며 실제 실력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장우인은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은 5000년 문명의 발상지이고 한자와 문화를 한국에 전파했다면서 한국은 그저 중국 문화를 배운 나라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이 한국 학생보다 못한 성적을 받았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죠. 그런데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학부모들도 하나둘 장우인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 학부모는 한국 학생들이 잔머리가 좋아서 시험을 잘 보는 것 같다고 했고 또 다른 학부모는 중국 학생들이 더 우수한 것 같다며 지수의 성적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장우인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만 보고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았죠. 장우인은 계속해서 중국의 우수성을 강조했어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이고 한국은 그저 변방 국가일 뿐이라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이 받은 최고급 교육을 자랑하기 시작했죠. 저는 이 모임이 단순한 학부모 모임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장우인의 발언 하나하나에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고 그녀가 보이는 과도한 반응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특히 장우인이 자신의 아들이 중국으로 돌아가 정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이 학교에서의 성적이 그들 가문의 명예와 직결된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저는 단순한 인종차별이나 질투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15년간의 취재 경험이 이렇게 강하게 울린 적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케이틀린에게 오늘 들은 이야기를 떠올리며 지수의 학교 생활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우리 딸은 지수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봤다며 매사에 열심히 하는 아이라고 했죠. 그런데 학부모 모임 다음 날 아침 저의 이메일함에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발신자는 학교 내부 관계자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지수의 입학 과정에 중대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메일에는 지수의 중학교 성적표로 보이는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첨부된 성적표를 자세히 살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성적이 갑자기 크게 올랐다거나 시험 점수가 불규칙하게 변동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제보자는 이것이 성적 조작의 증거라고 주장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내용이 순식간에 학교 온라인 게시판에 퍼졌다는 점이었어요. 익명의 게시물로 시작된 의혹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댓글들은 점점 더 거세졌고 일부 학생들은 지수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학교 게시판은 순식간에 소문으로 들끓었습니다. 누군가는 지수가 한국에서 특별한 코스를 밟았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올렸고, 또 다른 사람은 입학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어요.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는 또 다른 내부 제보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입학처 직원이라고 주장하며 지수의 시험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는 거짓 증언을 올렸어요. 하지만 그의 글에는 전문가만 알 수 있는 미세한 오류들이 있었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어요. 일부 학부모들은 공정한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을 시작했고, 지수와 그의 가족은 큰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이 너무나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에 의해 체계적으로 계획된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성적표에 대해 제대로 된 진위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점과 내부 제보자를 사칭한 글의 전문성,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특히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의 패턴이 의심스러웠어요. 마치 누군가가 전문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것처럼 보였죠. 시간대별로 올라오는 게시물들, 댓글의 내용, 심지어 악성 댓글을 다는 계정들의 생성 시점까지 모두 계획적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날 케이틀린이 학교에서 돌아와 전해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일부 학생들이 지수를 따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저는 이 일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기자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로서 이 진실을 밝히고 싶었죠. 케이틀린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케이틀린의 말에 따르면 이때까지 지수는 매일 아침 제일 먼저 도서관에 나타난다고 했어요. 수업 시작 2시간 전부터 공부를 시작하고 점심시간에도 도시락을 먹으며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지수는 늘 다른 학생들을 도와줬다고 했죠. 수학 문제를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영어가 서툰 다른 유학생들을 위해 통역도 해준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학생들에게도 변함없이 친절하게 대한다고 해요. 케이틀린도 어려운 문제를 많이 물어봤다고 얘기했죠. 하지만 온라인상의 소문이 퍼지면서 지수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늘 밝게 웃던 지수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쉬는 시간에도 혼자 구석에 앉아있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고 해요. 케이틀린은 그런 지수의 모습을 보며 속상하다고 얘기했어요. 지수가 그럴 리가 없을 거라며 확신했죠.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취재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지수의 중학교 교사들과 연락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학교라 시차도 있고 언어도 달라 쉽지 않을 것 같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한국의 중학교로 이메일을 보냈어요. 영어로 된 메일을 보냈는데 구글 번역기로 한국어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화상 인터뷰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도 한국 학교에서는 답이 없었어요. 시차 때문에 늦은 밤에도 메일을 확인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스팸 메일로 분류된 건 아닐까 걱정도 되었죠. 걱정스런 마음에 지수의 학교 다른 선생님께도 메일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며칠 후 메일함을 열었을 때 드디어 기다리던 답장이 와 있었어요. 지수가 한국에서 다녔던 중학교 교무부장 선생님으로부터 온 메일이었습니다. 지수의 담임이었던 김 선생님과 화상통화로 인터뷰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죠. 시차를 고려해 한국의 오후 시간에 맞춰 화상통화가 시작되었어요. 모니터 속 김 선생님은 단정한 정장 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선생님은 지수의 이야기를 꺼내시며 잠시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그러면서 조작이라면 전부 본인 잘못이라며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지수의 실제 성적은 제가 받았던 성적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선생님이 보내주신 원본에는 훨씬 더 높은 점수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특히 수학과 과학 과목은 만점에 가까운 성적이었죠. 그런데 그 성적들이 조작되었다며 지수가 오히려 성적을 낮춰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김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수학시험에서 추가 보너스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해
내신에서 1등급을 받고 추가 점수로 교내 상점까지 받았는데 지수가 교내 상점은 기록하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2학년 겨울 기말고사 수학시험이 있던 날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지수는 추가 보너스 문제까지 완벽하게 풀어 추가 상점을 받았죠. 시험 결과가 나온 다음 날 지수가 조심스럽게 교무실을 찾아왔다고 해요. 모두가 퇴근한 저녁 시간 김 선생님께 작은 목소리로 부탁을 했답니다. 자신의 점수를 그냥 1등급으로만 기록해달라고요. 처음에 김 선생님은 지수의 부탁을 이해할 수 없었대요. 왜 자신이 받은 점수를 낮추고 싶은지 물었더니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 이야기를 시작했답니다. 친구 민지의 이야기였어요. 민지는 지수의 가장 친한 친구로 수학을 무척 좋아했지만 늘 실수가 많았다고 합니다. 시험 전날까지도 지수와 함께 공부했는데 이번에는 2등급을 받았대요. 민지 스스로는 최선을 다해 얻은 점수라 기뻐했지만 부모님께서는 지수와 비교하며 심하게 혼내셨다고 했습니다. 지수는 김 선생님께 말했대요. 민지는 정말 열심히 했고 2등급도 대단한 점수인데 자신 때문에 친구가 상처받는 게 너무 마음 아프다고요.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죠. 자신의 점수 때문에 다들 부모님께 더 큰 압박을 받는 것 같다고 했답니다. 김 선생님이 들려주신 지수의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자신은 그저 수학이 재미있어서 푸는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친구들이 상처받는다면 차라리 점수를 낮추고 싶다고 했답니다. 그날 이후로 지수는 시험에서 만점을 받을 때마다 김 선생님을 찾아왔대요. 그리고 조용히 점수를 낮춰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대신 방과 후에는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해요. 김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지수의 진짜 특별한 점은 완벽한 수학 실력이 아니라 친구들을 생각하는 만점짜리 마음이었다고요. 교직 생활 30년 동안 이런 학생은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지수가 참 따뜻한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시판에 떠도는 조작된 성적표 속 숫자들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수재는 단순히 높은 점수를 받는 학생이 아니라 그 점수 뒤에 있는 마음까지 특별한 학생이라는 걸 말이죠. 김 선생님은 계속해서 지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지수가 방과 후에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공부를 도와주었다는 것, 시험 기간에는 아픈 친구를 위해 필기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전달했다는 것까지요. 통화가 끝나갈 무렵 김 선생님은 한 가지 더 보여주실 게 있다며 학교 앨범을 꺼내셨어요. 거기에는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지수가 전교생 대표로 하는 답사 중에 울먹이며 친구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취재 수첩을 빼곡히 채웠어요.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지수의 인성이었죠. 이제 저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어요. 지수가 얼마나 특별한 학생인지, 그리고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그녀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는지 모두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화상 통화를 마치며 김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이셨어요. 지수가 미국에서도 분명 좋은 친구이자 훌륭한 학생일 거라고, 그 아이의 진심을 꼭 알아봐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지수 부모님과 연락해 지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죠. 지수 어머니는 이렇게 나서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얘기하시며 언제든 편하실 때 방문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지수의 집은 보스턴 교외의 조용한 주택가였어요. 현관 앞에 도착하자 정갈하게 정리된 화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전에 다녀왔던 장우인의 호화로운 저택과는 전혀 다른 소박한 모습이었죠. 초인종을 누르자 지수의 어머니 경숙 씨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들어서자마자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는데 한국의 전통이라고 했습니다. 현관에는 가지런히 정리된 신발장이 있었고 실내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어요. 거실로 안내받은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호화로운 가구 대신 책장이 가득했어요. 책장 한켠에는 지수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있었는데 늘 책을 끼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경숙 씨는 그간의 마음고생에 대해 얘기하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누가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죠. 사실 수석 입학을 했다는 건 지수네 가족에게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경숙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교육 철학을 들려주셨어요. 공부는 성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항상 가르쳤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매일 저녁 가족들이 함께 모여
그날 있었던 일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주방 식탁에는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가족 일기장이었답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에는 그날 있었던 일을 함께 이야기하고 기록한다고 해요. 좋은 일은 서로 기뻐하고 힘든 일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라고 했죠. 아이의 성적보다 중요한 건 바른 인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그렇게 지수를 키웠는데 조작으로 수석 입학을 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지수 어머니는 2층에 잠시 와보시겠냐며 저를 이끌었습니다. 지수의 방을 잠깐 보여주셨는데 책상 위에는 그날의 공부 계획이 빼곡히 적힌 노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는 또 다른 노트가 있었어요. 바로 친구들을 위한 스터디 플랜이었죠. 경숙 씨는 지수가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해요. 자신이 이해한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지수에게 이야기했대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 그만큼 더 크게 돌아온다고요. 주방 냉장고에는 지수의 어린 시절 성적표들이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옆에는 더 특별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수가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 감사 편지들이었죠. 경숙 씨는 이것들이 진짜 성적표라고 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던 와중 저는 지수의 성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어요. 사실 이 질문은 똑같은 나이에 딸을 둔 엄마로서 정말 궁금한 내용이었죠. 그런데 그 대답이 정말 의외였습니다. 경숙 씨는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경숙 씨가 들려준 밥상머리 교육은 한국의 오랜 전통이었어요. 단순한 식사 예절을 넘어 인성 교육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4가지를 강조하셨는데 바로 솜씨와 맵씨 그리고 말씨와 마음씨였어요. 매일 저녁 지수네 식탁에서는 특별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바른 자세로 앉는 법부터 어른보다 먼저 수저를 들지 않는 예절까지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기본 예절이라고 하셨어요. 경숙 씨는 지수에게 늘 이야기하셨답니다. 인의의 질을 갖춘 사람이 되라고요. 싸가지라는 말이 바로 이 4가지 덕목이 없다는 뜻이라며 예절이야말로 교육의 기본이라고 강조하셨죠. 그리고 경숙 씨네 식사 시간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었어요. 휴대폰은 절대 사용하지 않고 온 가족이 그날의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서로를 바라보며 대화하고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온화한 말씨를 강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정중하게 말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리며 대화하는 법을 가르치셨다고 해요. 이런 습관이 학교 생활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지수는 이런 교육 덕분에 미국 학교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의를 잃지 않고 친구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밥상머리 교육의 힘이라고 경숙 씨는 말씀하셨습니다. 경숙 씨의 말에 우리 집을 되돌아보게 됐죠. 각자 조용히 밥만 먹고 휴대폰만 보며 시간이 지나간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생각을 눈치채셨는지 경숙 씨는 요즘 한솥밥을 먹는 식구라는 단어가 무색해진 게 안타깝다고 하셨어요. 각자 다른 시간에 밥을 먹고 대화는 줄어들고 휴대폰만 보는 식탁이 늘어난다고요. 그래서 더욱 밥상머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신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경숙 씨는 인상 깊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수가 겪고 있는 어려움 또한 지수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집을 나서는 길,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장우인의 호화로운 저택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 이 소박한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지수가 왜 그토록 특별한 학생인지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한국의 가정교육은 실로 놀라울 정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진실을 확인한 저는 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학교 커뮤니티에 그동안의 조사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고 동시에 경찰에 공식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어린 학생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성적 조작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했죠. 제가 받은 이메일을 공개하고 이 메일의 발신지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특이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가해 학생으로 추정되는 학생이 발견되었는데 장우인 측에서 그 학생에게 변호사를 붙여준 거였죠. 경찰 측에서는 그 학생이 단순 질투심에 사로잡혀 저지른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게다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해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죠. 저는 미성년자라도 이 일에 대한 명백한 사과는 해야 하지 않겠냐며 강하게 주장했지만 장우인 측에서 붙인 변호사는 미성년자라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더 면밀히 파고들었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건의 배후가 바로 장우인이었고 자신의 인맥과 돈으로 이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심지어 학교 이사회의 일부 인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증거도 나왔죠. 저는 어른으로서 어떻게 이런 파렴치한 일을 저질렀는지 믿을 수 없어 직접 장우인의 저택을 찾아갔어요. 호화로운 대리석 현관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동안 지수의 소박한 집이 떠올랐습니다. 장우인은 여전히 고개를 높이 든 채 저를 맞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제가 어른으로서의 도리를 언급하자 그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가 제시한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자기는 모른 일이라 딱 잡아뗐습니다. 왜 변호인을 붙여줬냐는 물음에도 그저 어린 학생이 안타까웠다는 말을 할 뿐이었죠. 그리고 돈으로 해결 못할 일이 없다며 지수의 가정에도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더욱 어이없었던 건 그녀의 다음 말이었어요. 학생이 중국 학생보다 성적이 좋을 리 없다며 분명 뭔가 속임수가 있었을 거라고 했죠. 그동안 제가 밝혀낸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편견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미성년자 보호라는 명목 하에 흐지부지 마무리되었어요. 신분이 공개되지 않은 그 학생은 그저 반성문을 제출했고 교내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징계가 끝났습니다. 저는 그 일이 있고 난 후 더 이상 중국인들을 좋게 보기 어려워졌어요. 장우인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와 권력으로 타인의 인생을 망가뜨리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실망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학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케이틀린이 전해준 소식에 따르면 이제는 모든 학생들이 수학 수업 시간에 지수에게 도움을 청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방과 후 도서관에서 지수가 운영하는 스터디 그룹은 대기자 명단이 생길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어요. 가장 큰 변화는 수학 시험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학생들은 지수의 풀이 방법을 기다렸어요. 지수는 칠판 앞에서 차근차근 설명했고 미국 학생들은 한국식 문제 풀이 방식에 감탄했다고 해요. 특히 복잡한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 해결하는 방식이 인상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교사들의 평가도 달라졌어요. 수학 교사는 교무회의에서 한국의 수학 교육 방식을 연구해보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문제를 외우는 것이 아닌 원리를 이해하고 응용해서 칠판에서 직접 풀어보는 한국식 교육 방식에 큰 관심을 보였죠. 케이틀린이 전해준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점심시간에 있었어요. 이제는 지수가 혼자 밥을 먹는 일이 없어졌대요. 오히려 다른 학생들이 지수의 도시락을 궁금해하며 한국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질문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학교 신문에서는 지수를 특별 인터뷰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학습 방법에 대해 상세히 다룬 기사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수가 말한 오답노트 작성법은 많은 학생들이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한국의 교육 방식을 연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지수의 어머니 경숙 씨를 초청해 한국의 교육 철학에 대한 강연도 열었죠. 학부모들은 한국의 체계적인 학습 방법과 인성 교육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경숙 씨는 제게 너무 고마워했어요. 자칫 오해를 받을 뻔한 딸을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제게도 은혜를 갚고 싶다고 했죠. 저는 기자로서 당연한 일을 했다고 대답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번뜩 떠올랐습니다. 혹시 지수에게 가르쳐준 한국식 교육 방식을 우리 아이에게도 좀 적용해 주실 수 있냐고 물었죠. 경숙 씨는 흔쾌히 제 제안을 받아주셨어요. 그날 이후 경숙 씨는 일주일에 2번 저희 집으로 와서 케이틀린의 공부를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경숙 씨에게 맡겼죠. 변화는 실제로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45분 집중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던 케이틀린이 이제는 스스로 타이머를 맞추고 공부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수에게 배운 방법으로 오답 노트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케이틀린은 지수처럼 3가지 색깔 펜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틀린 문제를 단순히 다시 푸는 게 아니라 왜 틀렸는지 스스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습관이 잡혔죠. 그렇게 경숙 씨가 도와주고 난 다음 케이틀린의 성적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붙잡고 가르쳤는데도 더디게 변화하던 아이였는데 매 시험마다 부쩍 오른 성적을 가지고 왔죠. 덕분에 케이틀린도 자신감이 많이 붙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자신보다 성적이 낮은 친구를 도와주겠다며 집에 데려왔더라고요. 케이틀린은 지수 어머니께 배웠다며 이런 말을 했어요. 공부는 결과가 아닌 과정이 중요하다고요. 경숙 씨에게 배운 그 말씀대로 케이틀린은 이제 시험 점수보다 자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더 의미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성적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그날 지수에게 배운 방법으로 친구를 가르치는 모습이 마치 작은 선생님 같더라고요. 그날 어찌나 케이틀린이 대견스러웠는지 모르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경숙 씨에게 이제 충분히 도와주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죠. 그날부터 경숙 씨와 저는 이제 주말마다 공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단순한 교육 방법을 넘어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의 고민과 기쁨을 나누게 되었어요. 특히 경숙 씨가 들려주신 한국 속담들은 제게 새로운 통찰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경숙 씨가 한국식 김밥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 가지 재료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정성껏 말아가는 과정이 마치 아이를 키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셨죠. 케이틀린도 이제는 도시락을 싸달라고 할 정도로 한국 음식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수와 경숙 씨 그리고 제 딸 케이틀린의 변화를 특집 기사로 쓰기로 마음먹었어요. 한국식 교육의 힘이라는 이름으로 보스턴 교육 저널에 연재하기 시작했죠. 첫 회는 지수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240년 전통의 명문고에 수석 입학한 한국 소녀가 겪은 오해와 극복,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한국식 교육의 진정한 가치를 다뤘죠. 특히 큰 반향을 일으킨 건 두 번째 연재물이었어요. 성적 지상주의가 아닌 인성교육과 학업의 조화를 강조한 한국 교육의 특징을 소개했습니다. 지수가 자신의 점수를 낮춰달라고 했던 일화는 많은 학부모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놀라웠던 건 교육청의 반응이었어요. 보스턴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의 교육 방식을 연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학부모들의 열정적인 한국 교육 방식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죠. 한국의 연구원들을 파견해 한국식 교육 모델을 조사하고 이를 보스턴 전 학교의 매뉴얼을 배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죠. 앞으로 한국식 교육이 보스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수석 입학을 한 한국 학생 지수도 정말 놀랍고 아나무인의 중국인도 정말 열받았는데요. 오늘 사연에 대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동 필름이었습니다.